안녕하십니까? 종목 분석을 누구보다 디테일하게 디테일스탁입니다. 오늘은 세아제강이란 종목에 대한 분석 진행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 설명란에 보시면 각 시간대별로 링크를 해뒀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다 싶으면 제가 중요 표시해둔 부분이나 흥미있는 부분만 시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아제강은 오일, 가스 등의 송유관이나 LNG 플랜트, 해양 플랜트 등에 이용하는 특수 강관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세아제강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일단 철강 섹터에 대해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철강은 대표적 경기 민감 업종인데 유가, 환율, 금리 등 거시경제 관련이 깊어 탑다운 방식으로 그 흐름을 짚어봐야 이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철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될 텐데요. 뒤로 넘기기를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 먼저 하나만 확인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철강 종목을 투자했다면 아래와 같은 의문을 하나씩 가져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철강 기업을 다 같은 기준으로 봐야 할지, 철광석 가격이 올라가면 왜 원자재 가격 부담에도 철강 기업 실적과 주가도 좋아지는지, 왜 중국 철강 동향에 민감한지, 어떤 정책들을 중요하게 봐야 할지, 최근 왜 그렇게 급등이 발생했는지 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의문에 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으신다면 최대한 간략하게 말씀드릴 테니 한번 앞부분을 시청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철강의 기본 생산 공정부터 아셔야 됩니다. 어려운 용어는 알 필요 없고 큰 흐름만 아시면 됩니다. 왼쪽 그림이 철광석에서 완제품까지 만들어지는 과정을 나타낸 건데요. 일단 철광석을 유연탄과 섞어 고로라는 설비에 투입, 용선이라고 불리는 샘물을 만들어내는 과정, 이걸 제선공정이라고 합니다. 제선은 국내 기업 중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만이 가능한 공정입니다. 동국제강은 브라질에 보유한 제철소에 고로가 있고요. 워낙 투자금이 비싸서 시설 투자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제강공정은 이 쇳물을 강철로 만드는 공정입니다. 이를 조강이라고 하는데 조강 공정을 하는 기업들은 보통 제강이란 이름이 붙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강로를 그냥 용선을 쓰는 전로와 고철을 사용하는 전기로를 쓰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는 점인데 고철은 흔히 스크랩이라고 하여 폐기물에서 분리해내 원재료를 사용하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연주 공정을 통해 판과 강목 형태의 반제품이 만들어지고요. 마지막으로 아변이란 공정을 통해 반제품을 길고 가는 형태의 조각류나 널판지 모양의 판재료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전체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판재료에는 조선 등에 쓰이는 두꺼운 판인 후판이나 열형 강판, 냉형 강판 등이 있고 조각류에는 철근과 봉형강이 있습니다. 또 합금을 통해 강도를 높인 스테인리스 강 등을 특수강이라고 하죠. 세아제강이 영위하는 강관은 판재료를 기반으로 둥근 파이프 모양으로 만든 제품을 지칭합니다. 자, 그럼 먼저 철강 기업의 전방 산업은 어떻게 구분하나? 당연히 제품의 종류에 따라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자공시 등에 들어갔을 때 매출 비중에 철근이나 후판, 냉형강판 등의 제품명이 써 있다면 그 전방 사업을 우측과 같이 건설, 내구재, 조선, 그리고 플랜트, 인프라 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내구재는 자동차 외의 전자기기나 다른 제품에 들어가는 철강을 의미합니다. 국내 주요 철강 기업들의 매출 구성을 보시면 포스코는 비교적 열연, 냉연, 스테인리스와 조선용 등이 균등하게 나눠져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현대제철은 판재 우위, 동국제강, 동부제철도 마찬가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판재가 매출 규모가 크기 때문일 텐데요. 그 아래 규모의 기업을 보면 세아베스틸은 오직 특수강 분야만, 한제강은 철근을, 고려제강은 조각류 위주의 제품을 다루고 있죠. 포스코 강판은 좀 특별한데 컬러 강판이라고 좀 더 고부가 가치인 제품 비중이 높고요. 한국철강은 역시 철근이고 세아제강은 오직 강관에 관련된 매출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판이 워낙 넓은 산업 분야에 공급되기 때문에 전방 산업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건설에만 사용되는 철근이나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강관 기업을 구분할 수는 있겠죠? 철강 섹터의 두 번째 의문, 철광석 가격 변동에 대한 시장 반응과 중국의 영향력입니다. 지난 15년간의 철강 섹터의 흐름을 보시면 중국의 WTO 가입으로 촉발된 원자재 슈퍼사이클로부터 저성장, 해운 조선 불황, 중국에 의한 철강 공급 초과로 인해 추세 하락 기간이 길게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철강 산업에서 중국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지난 10년간 철강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중국에서 공급했습니다. 당연히 중국 철강 가격에 의해 글로벌 철강 가격이 변동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철광석의 가격 영향입니다. 과거 고성장기에는 철광석 가격이 상승해 비용이 상승하면 마진 스프레드가 축소되어 철강 기업의 마진이 줄어들었는데요. 앞서 언급한 저성장기와 중국에 의한 과잉 공급이 철강 가격을 눌렀고, 그 이후론 철광석 가격이 올라 비용이 상승하면 철강 기업들이 판가를 인상한 이후 비용이 안정되면 마진 스프레드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바뀐 거죠. 즉, 철광석이 비싸지면 철강 기업들이 판가 인상을 할 수 있는 협상력이 생겨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것입니다. 결국 저성장 시대인 2012년 이후엔 재정 정책으로 인해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 과잉을 축소할 수 있는 생산 감축의 산업 동향이 좌우되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럼 코로나 이후로 현재 철강 가격의 동향은 어떤 원인으로 바뀌고 있고, 왜 그 좋다던 철강 섹터 종목들이 지금은 떨어지고 있는 걸까요? 작년 3월 이후 처음 철강 종목들이 상승하던 1차 상승 시기의 특징을 보면, 일단 팬데믹으로 인해 중국이 내수 부양책을 시작합니다. 해외 국가들이 셧다운되면서 수출을 유지할 수 없어 내수로 시선을 돌린 거죠. 즉, 중국 내 철강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철강 가동률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아래 중국을 대표하는 당산시의 고로 가동률과 미국의 철강 가동률을 비교하면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중국과 호주의 무역 분쟁이 시작된 겁니다. 전 세계 가장 높은 철광석 수출을 보이는 국가가 호주고, 그 다음이 브라질인데요. 호주의 코로나 원인 조사 요구를 시점으로 중국과 호주의 각종 갈등이 가시화됐고, 결국 중국의 호주 석탄 수입이 막힙니다. 앞서 고로에서는 석탄 중 유연탄과 철광석을 통해 재성 공정을 거친다고 설명했었죠. 중국은 석탄을 내수용으로 바꿔 사용했는데, 중국 내수 석탄의 가격이 호주산 석탄보다 비쌉니다. 이로 인해 철강을 생산하는 비용이 늘고, 아까 설명드린 원리대로 철강의 가격 스프레드가 커지게 된 거죠. 1차 상승기가 끝나고 계절적 비수기인 겨울에 1차 조정이 옵니다. 그리고 1차 상승기보다 더 가파른 상승을 보이는 2차 상승기가 오는데요. 그 시작은 중국의 탄소 중립 선언에 있습니다. 아까 철 스크랩을 활용한 조강을 전기로 해서 한다고 했죠? 탄소 배출권 등 국제 질서 환경이 바뀌니 중국에서 철강 산업을 친환경화하고 조강 생산량을 줄이는 걸 골자로 한 계획을 발표한 거죠. 이 부분만 보더라도 과잉 공급 상태였던 철강 공급이 줄어드는 거니 철강 기업들에 매우 긍정적이었는데, 여기서 결정타가 터진 겁니다. 중국에서 수출 환급세 폐지를 단행한 거죠. 수출 환급세는 중국의 철강 기업들이 수출을 하면 세금을 환급하는 제도였는데요. 앞선 탄소 중립 선언 발표 때만 하더라도 수출 환급세를 어느 정도 축소하겠다 하는 게 시장의 예상이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제품에서 환급세를 폐지해버렸습니다. 이는 결국 중국이 철강을 수출하지 않고 내수로 돌리겠다는 건데, 앞서 언급한 탄소 중립 선언을 이행하면서 내수 경기를 부양하려면 필요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이 발표가 있던 4월 이후 철강 섹터가 엄청난 급등을 보이는데, 5월 초가 피크아웃이 되면서 2차 조정기가 나옵니다. 중국 내 철강, 철광석 가격이 폭등하자 중국에서 투기 자본을 축출시키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여러 뉴스가 나왔는데, 상반기 조각량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것과 중국이 철강 가동률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루머가 돈 겁니다. 전자는 하반기 조각량을 줄이기 위해 재고를 비축한 것으로 보이고, 후자는 아예 거짓으로 밝혀집니다. 어쨌거나 철강 가격은 조정되었는데, 아래 표를 보시면 그 이후로도 4월과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올해 포스트 코로나로 경기 부양을 실시하는 건 중국만이 아닌데, 차트를 보시면 중국과 다른 지역의 철강 가격 차이가 점차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커플링 현상은 중국이 철강 공급을 국내로 제한하면서 국제적으로 철강 쇼티지가 발생했기 때문이죠. 국내도 다르지 않아 철근, 강판 등 대부분의 제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 중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전기로 가동 비율을 늘리기 위해 철 스크랩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철 스크랩을 지속적으로 수입하고 있는데,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 6배, 27배나 수입량이 늘고 있습니다. 철 스크랩 부족은 국내 철강 가격의 상승을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꽤 조용하게 넘어갔죠. 전체 타임라인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글로벌 조강 감소와
중국 내수 부양으로 철강 가격 상승이 시작하고 중국, 호주 무역 분쟁이 여기 기름칠을 하며 중국 탄소 중립선언과 수출 환급세 폐지가 불을 붙인 거죠. 중국 내수 원자재 가격 단속으로 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었지만 지역 간 철강 가격은 디커플링 되었고 이에 중국이 7월부터 철강 수출에 오히려 과세를 한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중국이 철강 수출에 과세를 한다면 중국 내 철강 가격은 더 안정화되겠지만 글로벌 철강 가격은 더 오르겠죠. 국내 기업들엔 호재입니다. 다만 영세 기업들 중엔 중국산 반제품을 수입해 가공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들에겐 원재료 수급이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겠죠. 지역 간 디커플링의 경우 미국, 유럽 철강 수출의 영업 마진이 높아질 거고 다만 글로벌하게 철 스크랩이 부족해진다면 매출이 감소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재료는 어떤 게 중요한가? 일단 중국이 조강 생산량을 감산한다는 말을 지킬 건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당장 6월, 7월 조강량 추세를 보면서 가이던스대로 그 양이 줄어든다면 다시 철강주들의 릴레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앞서 전기료 비중을 늘리거나 철 스크랩 수입을 늘리거나 수출 규제를 시작한다는 부분은 이 생산 규제를 이행한다고 볼 수 있는 증거라고 판단하는데요. 그래서 철강의 반등이 시작할지 여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조강량으로 확인 가능할 겁니다. 중국 조강 생산량이 가장 핵심 재료거든요. 거기에 불붙일 수 있는 부분은 미국의 무역 확장법 232조 개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올해 내로 가시화되긴 어려운 부분일 텐데 논의를 한다는 것만으로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수출 쿼터제 때문에 미국에 대한 철강 기업들의 수출량이 크게 감소해왔기 때문에 수출 부분이 다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방 산업의 호황이 지속될지 여부도 중요한데요. 현재 자동차는 역대급 실적, 건설도 국내 200조 이상의 수주 랠리, 유가 상승으로 인한 플랜트 투자 확대 환경, 조선 수주잔고 2년 넘어가는 호황 등 전방 산업의 호재는 많습니다. 전자기기 수요만 피크아웃 할 것 같지만 이 부분은 큰 비중은 아니니까요. 반면 유럽이 7월 14일 발표한 탄소 배출 감축 계획 Fit for 55는 악재입니다. 탄소 국경제가 도입되면서 철강, 시멘트 등 탄소 발생하는 사업들의 기업들에게 탄소 배출 비용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2023년부터 3년 유예 기간 후 2026년 본격 시행하는 것으로 발표되었군요. 기존의 철강 제품 세이프가드도 유지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유럽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에게는 큰 악재입니다. 정리하면 하반기 철강은 개별 장세가 될 것 같습니다. 전방 산업 중 성장하며 내수와 미국 수출 의존이 높고 탄소 국경세 손실이 적고 원자재 공급이 자유로운 조건을 만족하는 게 좋습니다. 피해야 되는 기업은 중국 반제품을 수입해 가공 절단하는 기업들이겠네요. 그럼 왜 세아 제강을 선택했을까요? 일단 기본적인 부분부터 보시면 분할 상장 이후 2020년은 역성장했고 앞으로의 가이던스는 점진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20년도도 매출은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늘었는데 LNG 터미널 등 고부가가치 매출 비중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분기별 실적은 일정한 양상을 보이는데 20년도 4분기는 어닝 쇼크였습니다. 원재료 가격 인상을 판가 인상에 연결시키지 못했다고 하네요. 이는 역으로 올해 하반기에 좋은 기저효과로 반영될 수 있겠죠? 21년도 1분기는 20년도 1분기보다 실적이 안 좋은데 이는 환차손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매출이 발생한 1분기엔 원화 강세였고 원자재를 매입했을 작년 하반기엔 원화 약세였으니 환차손이 발생했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부분도 2분기엔 오히려 반대 상황이 벌어지니 2분기는 큰 실적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현황은 별다른 건 없고 CAPX가 성장하는 걸 보니 신성장 먹거리가 있을 거라 볼 수 있고요. 올해 부채가 큰 폭으로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일단 세아제강의 가장 큰 특징은 절대적 저평가 구간에 있다는 점입니다. 매출을 기준으로 하는 PSR도 주요 철강 기업 중 가장 작고 퍼의 경우 컨센서스나 1, 2분기로 계산을 한 거나 모두 하위권을 차지합니다. 동부제철은 거의 올해 예상퍼가 15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고 다른 기업들은 4에서 8 정도의 값을 보이네요. 이것만 봐도 올해는 철강이 다른 사업들에 비해 굉장히 저평가되는 영역인 것을 알 수 있죠. 내수 수출 비중을 보시면 포스코, 동부제철, 고려제강, 세아제강이 비교적 수출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철근 기업들은 거의 내수량인 걸 알 수 있고요.
다만 포스코는 전체 매출에서 건설이나 무역 등 다른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도 제법 크기 때문에 온전히 철강에 대한 투자만 본다면 저평가 관점과 수출량 관점에서 세아제강과 고려제강을 뽑을 수 있습니다. 고려제강은 전방산업이 선제, 로프 등의 부분이고 세아제강은 인프라 투자 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전 세아제강을 픽했는데 높은 수출 비중과 전방 산업을 고려한 것입니다. 전자공시를 보면 원재료는 주로 포스코로부터 매입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중간재를 중국 기업으로부터 받지 않기 때문에 중국 수출 규제 이슈에서 자유롭겠죠. 관광 분야를 보면 최근 몇 년간 대미 수출량이 줄고 있습니다. 미국 보호무역으로 수출 쿼터제 부분이 적용된 게 타격이 컸습니다. 그래서 내수 수출을 분기별로 보시면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수출량 물량이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코로나 이후 21년 가이던스까지 보면 다시 상승 기조로 예상되는데요. 아마 미국의 경기 부양을 위한 인프라 투자 때문일 겁니다. 각종 시설 투자를 위해 철강 수요가 많아지는데 디커플링으로 인한 쇼티지가 발생하고 있고 공급 정상화를 위해 보호무역을 완화할 거라는 예상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디커플링으로 판가도 많이 높아진 상황이고요. 특히 2주 전 뉴스를 보면 세아제강이 받은 과거 반덤핑 관세도 16%에서 5%로 인하되면서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2분기나 하반기 실적에 반영될 수 있는 호재가 발생했습니다. 반덤핑에 대한 이런 미국의 결정에서도 보호무역의 벽을 낮추려는 움직임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외적인 요인 외에도 신사업 영역이 세아제강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해상풍력 중 모노파일이라고 해서 바닥에 고정하는 큰 강광 구조를 만드는 신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쪽 매출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해상풍력 시장이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미국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그린 뉴딜이 나오면서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야의 매출은 그린본드를 활용한 자금 수급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해상풍력 시설 투자는 친환경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저이율로 채무를 질 수 있는 그린본드 규정에 맞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아제강은 성장하는 친환경 전방 사업에 수출 지향적이고 유럽의 탄소 국경세 제재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원자재를 국내에서 공급합니다. 환차익에 의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있으며 반덤핑 환급급이 올해 반영될 겁니다. 수급 상황은 올해 들어 6월까지는 기관이 꾸준하게 산 편입니다. 개인은 지속적으로 팔았고 7월부터 매수세로 돌아섰네요. 기관 컨센서스도 좋습니다. 유진투자, 하나금융 모두 지속적인 상향 리포트를 내고 있으며 강관 수익성 개선, 신성장 사업 모멘텀, 장기 성장성과 실적 개선 등 긍정적인 논조 유지합니다. 차트를 보시면 일단 증치세 이슈 이후로 강한 급등을 보였다 하락 후 박스권에 있는데요. 충분한 매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7월 14일 하락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가 매수 가능해 보이고 21선 아래에선 매직 가능한 영역으로 보입니다. 11만 7천원으로 박스권 돌파 시 잔량 매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매도는 2분기 실적 발표를 목표로 하거나 기간 레포트 목표가도 매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해상풍력 등 장기 성장 동력이 있으니 장기 투자도 좋지만 철강 섹터가 성장 산업은 아니기에 시장이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손절은 박스권 하단 이탈 시 언급되지 않는 추가 악재가 있는지 살펴보고 없다면 홀딩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전체 시황은 중국 조강 생산량과 환율을 주시해야 되겠네요. 요약입니다. 이 종목은 21년도 강력한 턴어라운드 예상되며 4분기엔 기저효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출 비중 크고 미국 인프라 투자 수혜를 받습니다. 반덤핑 관세로 일회성 수익 발생하며 지역별 철강 가격 디커플링 시황에 유리한 사업 구조입니다. 달러 인덱스 증가 시 수출 경쟁력 제고되며 강관 가격 인상은 상대적으로 늦어 실질적 수혜는 2분기부터입니다. 철강 주요 종목 중 가장 저평가되어 있으며 차트상 이격이 작아 손절 짧게 가능합니다. 전방 산업이 풍력에너지라 자금 조달에도 혜택을 받았으며 공매도 비대상입니다. 확장법 개정 시 수혜주가 될 겁니다. 해상풍력 투자가 늘수록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단점은 현재 시장이 성장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철강 섹터에 대한 수급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하반기 중국 조강량이 늘 경우 실적 축소 가능성이 있으며 세이프가드나 탄소 국경세가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점에서 악재 해소로 인식할 수 있어서 7월 15일 급락한다면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이 악재는 앞으로 3년과의 실적과는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주식 수가 적어 호가창이 얇은 것도 단점입니다. 개인이 올릴 수도 있는 종목이지만 거래량이 실리지 못하는 게 아쉽네요. 앞으로의 트리거는 2분기 실적 발표와 중국의 조강령 축소 확인 레포트, 그리고 올해는 안 되겠지만 미국의 무역 확장법 개정, 무상증자나 시설 투자 목적의 유상증자를 통해 유동성 확대되는 이벤트입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